이거 원래 내 거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동북아 고대사 연구팀에서 일하는 역사학자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알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충격적인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장군총의 진짜 정체에 관한 이야기죠. 장군총을 들어보셨나요? 중국 길림성 지안시에 위치한 이 거대한 무덤은 지금까지 고구려의 왕릉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7단의 계단식 구조와 완벽한 비율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석재들이 특징이죠.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고구려 유적을 보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고구려 무덤과는 전혀 다른데요. 제 동료 박 교수가 제게 속삭였죠. 맞아요. 일반적인 고구려 무덤은 돌무지 무덤 형태가 대부분인데 장군총은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완벽한 비율로 설계된 구조물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 3년간 이 장군총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 최신 고고학적 분석 기법을 동원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장군총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기원전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돼요. 이 시기는 고구려가 건국되기 훨씬 이전, 바로 고조선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장군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는 처음 이 거대한 구조물의 축조 방식을 분석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순한 무덤 이상의 정밀한 과학적 지식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준호씨, 이것 좀 보세요. 우리 팀의 건축사 전문가인 이 박사가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장군총의 3D 모델링이 띄워져 있었죠. 각 석재의 비율이 황금비에 가까워요. 고구려 시대에 이런 정밀한 계산이 가능했을까요? 장군총은 단순한 돌무덤이 아니었어요. 정교한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구조물이었죠. 각 단의 높이와 너비는 정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용된 석재들은 하나같이 일정한 크기로 정밀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장군총의 방향성이었어요. 정북을 향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이는 고대인들이 천문학적 지식을 토대로 이 구조물을 설계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의 정밀기구 없이 어떻게 이런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라 상당한 문명 수준에 도달했다고 봐야 해요. 우리 팀의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런 건축 기술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 조직과 전문적인 기술자, 집단,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장군총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무덤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장군총 인근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준호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현장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김 연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 그의 손에는 녹슨 청동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비파형 동검의 파편이었습니다. 이건 비파형 동검인데요.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아닌가요? 연구원들의 눈이 반짝였죠. 맞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로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구려 시대 무덤 주변에서 이런 유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장군총 주변에서는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여러 발견되었습니다. 청동 거울, 옥제 장신구, 그리고 무늬가 새겨진 토기 조각들까지. 이 유물들의 양식을 분석한 결과 고조선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죠. 이 유물들이 고조선 시대의 것이라면 장군총도 그 시기에 지어진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장군총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에서 저희는 고구려 벽화에 주목했습니다. 고구려는 무덤 벽화로 유명하죠. 이 벽화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신화, 그리고 세계관을 담고 있었어요. 준호씨, 이 벽화 좀 보세요. 고구려 미술 전문가인 정 교수가 제게 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고구려의 한 곱은 벽화였죠. 벽화 속에는 거대한 산 모양의 구조물 앞에서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장군총이 아닐까요? 저는 그 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놀랍게도 벽화 속 구조물은 장군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계단식 구조와 그 높이감까지 마치 장군총을 직접 그린 것 같았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벽화 옆에 적힌 글자였어요. 고대 문자 전문가인 황 박사의 도움을 받아 해석한 결과 그것은 하늘의 신이 내려준 신성한 무덤을 의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고구려인들이 장군총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는 증거였죠. 고구려 건국 신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황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주몽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처음 도착한 곳에서
하늘의 신이 내려준 신성한 장소를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고구려는 장군총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거대한 구조물을 왕릉으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요? 장군총의 천문학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저희 팀은 천문학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건축물은 종종 천체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성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문학자 박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장군총과 주변 무덤들의 배치를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북두칠성의 형태와 거의 일치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장군총을 중심으로 주변에 배치된 작은 무덤들은 마치 북두칠성의 별들처럼 정확히 배열되어 있었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박 교수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배치는 현재의 북두칠성이 아니라 기원전 1500년경의 북두칠성 위치와 일치해요. 별의 위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거든요. 이 발견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군총이 기원전 1500년경에 건설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이 시기는 고구려가 아닌 고조선의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 왜곡의 흔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고학 보고서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장군총에 대한 일본인 학자들의 초기 연구에서는 이 무덤의 특이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고구려 시대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준호 선생, 이 자료 봤어요? 우리 팀의 자료 분석가 정연구원이 오래된 문서 하나를 보여줬어요. 1930년대 일본인 고고학자가 작성한 보고서였죠. 여기 보면 장군총 주변에서 고조선 시대 유물이 발견됐다고 기록했는데 결론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증거는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다르게 해석된 흔적도 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역사 왜곡이었죠. 해방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윤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북한 지역의 유적 연구가 제한됐고 남북 분단으로 인해 통합적인 고대사 연구가 어려웠죠. 여기에 더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소수민족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고대사 연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어요. 장군총이 위치한 지역은 현재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이 유적을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는 연구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장군총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장군총이 진정 고조선의 유산이라면 비슷한 건축 양식이나 기술을 보여주는 다른 유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팀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고대 유적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우리 팀의 젊은 연구원 박지원이 흥분해서 불렀습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북한 평양 근처에서 발견된 고인돌 유적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어요. 이 돌들의 가공 방식이 장군총의 석재와 유사해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돌을 다듬는 방식과 접합 기술이 장군총의 것과 매우 유사했죠. 연대 측정 결과 이 고인돌은 기원전 15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우리 연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위성 영상과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분석했죠. 그 결과 장군총과 유사한 축조 방식을 보이는 여러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고고학자 이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조선은 단순한 청동기 문화로만 여겨졌는데 이 증거들은 고조선이 정교한 석조 문명을 가졌음을 보여주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구조물들이 모두 특정한 지리적 패턴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이 구조물들은 주요 하천과 산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발견은 학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역사 애호가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준호 선생님,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팀의 젊은 연구원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 주제에 관심이 많네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진실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역사 교육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시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중국 측 학자들은 여전히 저희의 연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고 국내에서도 전통적인 역사관을 고수하는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저희 팀은 한국 정부와 문화재청에 장군총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어요.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한국의 고대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죠. 장군총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고대 문명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가 문화재청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의 의견에 동조했고 국제학술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학자들도 비공식적으로 저희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역사는 결국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법이죠. 한 중국인 고고학자가 국제학술대회 후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더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장군총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단순히 한국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니까요.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장군총의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장군총은 단순한 고구려 왕릉이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위대한 문명의 상징으로 세계에 알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도 한국의 유적들이 많이 왜곡되어 우리의 역사가 다르게 쓰인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네요.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유적들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사 소리꾼이었습니다.